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겠다며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여야는 LH 특검과 공직자 전수조사에 합의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PC의 삭제 파일이 일부 복구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직원 소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투기 의혹은 세종시와 군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8명으로 전날 같은 시각보다 1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여 곳을 특별 관리하는 등 방역 점검을 강화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혈전이 생겼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유럽의약품청의 검토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백신과 혈전과 연관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오늘 방한합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한미 간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인데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어제 한미 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을 모래 파묻히게 하고 몽골에서 10명의 희생자를 낳은 모래 폭풍으로 우리나라도 올봄 첫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황사 영향으로 오늘도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인데 주 후반부터는 차츰 맑아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와 PC에서 삭제된 파일 일부를 복원했습니다. 딸 명의로 시흥의 땅을 쌓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복희 시흥시 의원은 경찰에 출석해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시흥시 의회 이복희 의원이 경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 분석 과정을 참관한 겁니다. 정식 소환이 아닌 만큼 직접 조사가 진행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님 대출받는 과정에 개입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오늘 조사 때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앞서 지난 6일 한 시민단체는 3기 신도시 발표 전인 지난 2018년 9월 이 의원이 딸 이름으로 경기도 시흥의 땅을 사들였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이듬해 건물까지 올려 이른바 알박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후 경찰은 이 의원과 함께 고발된 광명시 6급 공무원 A씨의 사무실,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미 있는 자료 확보하셨나요? 개발 정보 관련한 자료가 있었나요? 경찰은 지난 9일 첫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LH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18대를 1차로 포렌식했습니다. 이 가운데 초기화와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분석이 어려운 휴대전화 4대와 태블릿 PC 3대는 국수본에 넘겨졌는데 삭제 파일 일부가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전자장치가 원하는 방향으로 복원이 잘 되고 있다며 이미 일반적인 자료는 정상적으로 추출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부는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LH 직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LH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전국 공직자들의 부동산 비리로 확대되면서 규모가 커진 만큼 일선 경찰청에 관련 수사 지침을 공유하는 등 소환 전 사전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전북에서 근무하는 LH 직원들과 친인척, 심지어 동네 주민들까지 광명시 땅에 이른바 원정 투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 주변 부동산 업자들은 확실한 정보가 있었을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2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부인과 사들인 경기 광명시 노은사동 땅. 1년 뒤 다른 전북본부 직원 B씨도 부인과 함께 1km가량 떨어진 토지를 샀습니다. 특히 직원 B씨의 친인척과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원정 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곳 모두 노은사동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전주 쪽에서 많이 왔습니다. 전라도에서 여기까지 당사로 올까? 전라도 오고 국리도 오고. 이때만 해도 노은사동은 2025년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어지간한 개발은 묶였던 상황. 더구나 노은사동은 지역 특성상 시흥과 바로 맞닿아 있는데 서울이랑 가깝다 보니 시세는 더 높습니다.
임야가 많고 이마저도 매물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 거래도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 LH 직원들과 친인척, 주민들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거란 추측이 나옵니다. 미진이 여기 와가지고 전에 연고 없이 온 사람들은 그거는 정보를 가지고 쓴 거고 누군가 확신을 준 거예요. 나중에 개발인데 전체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도 여기 들어가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샀겠죠. 몰랐으면 못 사는데 어느 정도 뭐를 아니까 사시는 거지. 저 임야 같은 거 사시겠어요? 특히 원정 투기 시기는 LH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건립을 추진하던 때였습니다. 몇 달 뒤엔 한 국회의원이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신규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먼저 공개해 물의를 빚었는데 노은사동이 포함돼 일대가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친척의 주민들까지 동원한 건 아닌지 의구심은 점점 커지는 상황. 특히 직원 B씨의 육촌형이자 전직 LH 직원으로 근무했던 C씨는 노은사동 땅을 사들이고도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매입 경위 등 추가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부 공무원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창릉 공공주택지구 인근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고양시 감사실이 지난 10일부터 창릉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공무원이 창릉지구 인근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이들의 토지 매입 세부 내역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원들의 대출이 집중됐던 북시흥 농협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윤 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LH 사태와 관련해 일부 금융회사에서 취급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LH 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 농협에 대해 이번 주 중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메시지만 내놓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정치권은 LH 사태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네, 추가로 국정조사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수사나 조사 대상을 놓고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LH 사태 특검과 국회의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지지부진한 공방이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국정조사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 다행이라면서 곧장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화답했지만 성과가 나기까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전수조사의 경우 조사기간과 대상자 범위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달라 첫발을 떼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나 기관,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방식을, 정의당에선 국회 내 조사기구나 국민권익위 조사 의뢰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여기다 민주당이 제안한 선출직 공직자 전원조사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서 청와대와 공공기관도 포함하자고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또 특검의 경우도 후보 추천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5월은 돼야 겨우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여야 합의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건 국정조사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차피 선거 전 결과를 내기 어려운 특검과 전수조사 제안을 받아들이고
국정조사를 역제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에서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표해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은 개인정보들을 다 받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국정조사에서 과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LH 사태가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야당은 공세를, 여당은 방어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보다 선거를 위한 셈법 계산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최근 2년 동안 LH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직원의 부정부패를 적발했지만 부동산 투기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적발된 행동강령 위반 23건 가운데 74%는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였고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절반가량인 9명에 그쳤습니다. 위반 사례 가운데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 관련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도 주말 농장 목적이라면 농지를 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실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상 토지 구매를 거론하며 실사용 목적으로 주말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LH 직원도 농지를 살 수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 사태가 20개가 넘는 나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청은 현재로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혈전을 유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두 기관은 조만간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논란은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백신을 맞은 간호사 2명이 혈관에 피딱지인 혈전이 생겨 이 중 1명이 숨졌다는 겁니다. 이후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여 개 나라가 접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안전성 검토 결과 혈전 위험성에 대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도 현재까지 백신 접종이 혈전을 유발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number of thromboembolic events overall in the vaccinated people seems not to be higher than that seen in the general population. 유럽의약품청은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현재 관련 사례별로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현지 시각으로 18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도 백신과 혈전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으로 얻는 이득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더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For the time being, recommend that countries continue vaccinating with AstraZeneca, but we will have more updates tomorrow or at any time when there is a change in this recommendation. 하지만 스웨덴이 접종 중단 대열에 추가로 합류하는 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8일 만에 누적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어제 0시 기준으로 백신 누적 접종자가 60만 2,1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2, 3월 우선 접종 대상자 79만 2,578명의 76%가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국내 인구 대비 접종률은 1.15%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휴가를 주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홍정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경험하고 근무가 힘들어서 휴가를 얻어야 하거나 휴가를 얻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총리의 지시가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 경남 진주 지역에서 목욕탕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확진자 229명이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울산시의 한 목욕탕에서 지난 7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확인된 관련 확진자가 5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진주시 목욕탕 집단 감염은 지난 9일 처음 확진자가 나온 뒤 총 176명이 확진됐습니다. 경남 거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그제 오후 5시부터 하루 동안 거제에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19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진으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46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새벽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는 하루 전 같은 시간보다 111명이 많은 4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서 400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420여 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감염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수도권 지역,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고삐를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방역 수칙이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따뜻해진 날씨에 인파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수칙이 유명무실해진 곳이 적지 않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주말이면 쇼핑 복합시설은 인파로 가득합니다. 넓긴 해도 밀폐된 실내라 감염 위험이 상존하지만 나들이 겸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온 측정기는 형식적으로 서 있을 뿐이고 거리두기가 실종되기도 합니다. 봄이 되면서 부쩍 발길이 늘어난 전통시장 역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군데군데 있는 손소독제는 쓰이지 않고 명부 작성도 체온 측정도 유명무실합니다. 좀 너무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서 먹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됐는데 그래도 그냥 오래는 안 있어서 괜찮았어요. 옹기종기 앉아서 그냥 있는 느낌? 근데 사람이 좀 많아서.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어느새 방역수칙 지키기가 느슨해져 다닥다닥 붙어 앉는가 하면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5명 이상은 동행하면 안 되지만 함께가 쪼개 앉는 사례도 종종 발견됩니다. 누가 관리할 거예요? 관리할 사람이 누구? 있어야지 뭐 말로만 5명 모이지 말라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누가 감독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야외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마스크조차 안 쓰기도 합니다. 공원 곳곳 이른바 턱스크 차림으로 운동하거나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고 업종별로 수칙이 완화되면서 방역에 둔감해진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집단 감염은 전체 확진자의 30-40%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딜 가든 불안하지만 외출을 하지 않을 순 없으니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런데 나와서도 좀 뭐 손잡이 밀 때나 이럴 때 좀 괜히 찝찝해서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백화점은 특정 매장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QR코드 체크인도 안 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거리여서 조금 불안하긴 하죠.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지치더라도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코로나19와 싸우는 최선의 무기.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이 형식적 점검에 그칠 게 아니라 실효성 있게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유흥시설이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새벽까지 몰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네, 그런데 단속 나온 경찰을 따돌리려고 허위로 화재 신고를 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금요일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서울 이태원의 한 골목에서 경찰과 소방관들이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핍니다. 아래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불이 난 건지 확인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하지만 가짜 신고였습니다. 새벽 시간 몰래 영업을 하던 근처 단란주점의 종업원이 경찰 단속을 따돌리려고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뒷문이나 정문에 경찰들이 와서 문 열으라고 하니까 불났다 이래가지고 그게 고통을 타서 뒷문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꼼수는 통하지 않았고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30명이
현장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불과 50m 거리에 파출소가 있는데 대담하게 불법 영업을 해온 겁니다. 아침에 나오고 나는 못하고 일하는 데 요새는 못 보는데. 지난해 클럽발 집단 감염이 휩쓸고 간 이태원에서 일부 업소의 불법 영업이 알려지자 다른 상인들은 한숨부터 내쉽니다. 그것 때문에 완전히 죽어가고 큰일 났다고 계단 던지고 막 그랬다. 근데 이런 애들 때문에 또 터지면 여기가 또 사고를 또 죽는다고. 서울 용산경찰서는 적발된 업주와 손님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허위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종업원에 대해선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깜짝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방식 양보까지 거론하면서 당장 입당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TV토론에서도 입당 문제와 서로의 약점을 둘러싼 집요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다름 아닌 합당 제안.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입당과 합당 요구에 줄곧 선을 긋던 기존 태도를 180도 바꾼 건데 국민의힘 지지층의 마음을 얻어야만 최근 열세를 딛고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안철수 후보로부터 단일화를 회방놓는 상황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의 기호로서는 당선이 불가능하다고 안 한다고 그러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무슨 합당이니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한 번만 열기로 합의한 TV토론에서도 합당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물리적으로 합당이 쉽지 않고 김종인 위원장과 껄끄러워 당 차원의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면서 당장 입당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끌던 정당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함께하던 사람도 떠났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아우르는 야권 대통합의 포부 또한 짝사랑과 다름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당을 결심해 주신다면 제가 화답하는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께서 진영에서 주장하시는 여론조사 방식에 동의해드리겠다. 경쟁력 조사 방식으로 동의해드리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박원순 무소속 후보와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서로 경선을 해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그때 어떤 조직적인 문제나 돈 문제나 유세 문제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무상급식 사퇴와 관련해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로 가는 게 맞고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해명이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2008년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보면 거기에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 110번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땅 정말로 모르셨습니까? 이 처갓집 땅의 10년 전의 수용과 보상 문제로 인해서 혹시라도 뭘 관여를 했거나 밝혀지면 책임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후보직 사퇴하겠다니까요. 갑작스런 합당 제안 속에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운 딱 한 번의 TV토론까지 마무리되면서 단일화를 위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는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은 어제 오후 1시 반부터 장시간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오늘 아침 8시 반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틀 동안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던 만큼 최소한 오늘 오전 중에는 협상을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오늘 피해자가 직접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행사를 진행한다며 피해자 A씨가 직접 나와서 얘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피해자가 직접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승합차가 놀이터로 돌진해서 초등학생 3명이 다쳤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차량이 약국을 덮쳤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 미끄럼틀 위에 생뚱맞게 승합차 한 대가 올라타 있습니다. 주변엔 표지판 등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조금 전까지 아이들이 탔을 작은 자전거가 차 바퀴 아래 깔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승합차가 돌진한 겁니다. 50대 운전자 A씨는 이곳에 있던 반사경을 들이받은 뒤 아이들이 놀고 있던 놀이터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9살 비군 등 놀이터에 있던 초등학생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학원 등원버스가 서는 길목이라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던 만큼 주민들은 더 놀랐습니다. 집에 있었는데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밖에서 큰 소리 나가지고 그냥 한번 나와봤는데 소방차 있는 건 뭐 사고 났나 보네요. 운전자 A씨 역시 아파트 주민이었는데 조사에선 사고 당시 의식을 잃어 어떻게 된 건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 진술과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약국 안에 SUV 차량이 떡하니 들어와 있고 유리로 된 약국 앞면은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경기도 화성시 서구동의 한 약국에 SUV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 등 9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원인이었습니다. 주차하는데 이제 브레이크를 착각하시고 밟아가지고 이제 건물을 충격한 거죠. 경찰은 조만간 운전자를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다시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경찰이 유전자 검사 결과로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친모를 구속했지만 열흘 동안 수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해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40대 A씨는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먼저 구속된 자신의 20대 딸이 낳은 딸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 딸 낳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A씨와 숨진 채 발견된 아이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이를 빼돌린 혐의로 A씨가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은 없었습니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도 A씨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해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으려고 A씨 주변인 여럿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일치한다는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A씨 딸이 실제로 낳은 아이를 찾는 수사도 단서를 찾지 못해 바꿔치기 의혹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동 대상 범죄인 만큼 피의자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일부 방송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와 A씨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 될 수는 있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그 부모에 관련된 신원도 경찰에서 이건 분명히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살펴는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수사는 일단락되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재판이 오늘 추가로 열립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인 장모 씨와 아동학대 유기와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 대한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재판에는 부검 감정의와 법의학자가 출석해서 증언합니다. 장 씨 측이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뜨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살인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부검 감정의와 법의학자를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식약처와 제약사의 유착 관계를 의심케 하는 문건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복제약을 불법 제조한 업체 측이 작성한 회의록을 보면 지방식약청 관계자와 함께 은폐 방법을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회의 시점은 식약처의 정기 감사 엿새 전이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복제약 불법 제조 혐의가 적발된 비보존 제약. 회사 측은 자신들이 먼저 경인지방식약청에 자진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경찰 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어서 자진 회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튿날부터 사흘간 감사를 진행한 식약처는 정작 불법 제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내부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처음 들어서 이거를. 왜 몰랐을까? YTN이 입수한 회사 측 회의록입니다. 이상한 건 회의 이름에 식약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참석자 명단에도 경인지방식약청 A과장의 이름이 적시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불법 제조 사실을 숨기거나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당뇨약의 회수 계획서를 금요일 늦게 식약처에 제출하기로 정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후에 내자는 건데 당일 조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문제 삼을 경우를 대비해 상황 설명을 축소하라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회의가 열린 시점은 식약처의 정기 감사를 엿새 앞둔 지난 3일. 문건 4번 항목을 보니 감사 담당자에게 언급하지 않을 테니 내부 점검을 잘하라는 조언도 눈에 띕니다. 경인지방식약청 직원의 발언으로 추정됩니다. 이 직원과 업체 측이 정기 감사를 앞두고 작전회의를 한 듯한 분위기마저 풍깁니다. 충격적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비보존만의 특혜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행이 얼마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서 밝혀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에 대해 지방청 직원 A씨는 업체 측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고 그런 경우는 자진 회수하고 뭔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업체 측은 곤란한 상황이라며 노코멘트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회의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하고 싶으시대요. 전국 6개 지방식약청을 감독하는 식약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과외 광고에 올라온 여대생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한 달여간 감금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가해자는 과외 광고를 보고 연락한 20대 여대생을 자신이 사는 고시원으로 요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이후 피해자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며 지난달 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한 달 넘게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열악한 근무 조건에 시달리다 택배 노동자가 또 숨졌다며 택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어제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젠택배 김천터미널 소속 51살 김종규 씨가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오전 분류 작업을 마치고 배달에 나갔다가 터미널 주변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그제까지 의식불명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책위는 고인이 과도한 배송 구역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쓰러졌다며 로젠택배가 분류 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명시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주빈 공무원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조 씨가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800만 원을 챙기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천만 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오늘 오후 동시에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오늘은 각각 우리 측 장관과 회담을 열고 내일은 외교 국방장관이 함께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대북 정책과 한미일 공조 강화, 중국 견제 같은 중요한 현안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오늘 오후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미국 국무 국방장관의 동시 방한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두 장관은 첫 공식 일정으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각각 회담을 엽니다. 또 내일 오전에는 양국 외교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앉는 2+2 회의가 열립니다. 한미 2+2 회의는 2016년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외교 국방 2+2 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평가합니다. 2+2 회의에서 양국 장관들은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 한반도와 지역, 글로벌 문제를 모두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이 처음 발표하는 성명이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가서명식이 열려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나타낼 계획입니다. 두 장관의 이번 방안을 통해 우리 정부는 비핵화 대화를 이른 시기에 재개하기 위한 대북 정책 조율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국을 21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한 미국은 중국에 맞서려면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도 주문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회담을 통해 동북아시아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반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선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외교가 최우선 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Our goal is, of course, diplomacy is always our goal. Our goal is to reduce the risk of escalation. 이에 대해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김여정 담화를 통해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반도의 화양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하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삼갔습니다. 국무부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논평 대신 동맹국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포함해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again, what I'll reiterate is that we're conducting a thorough interagency review of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CNN은 북한이 당분간은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 퇴짜를 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어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직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나지 않은 만큼 도발과 같은 풍파를 일으키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방침이라는 겁니다. 실제 북한은 바이든 정부 출범 2달이 다 돼가도록 도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로서는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게 현 단계의 전략인 듯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글렌 베너크 미국 북부사령관은 북한이 핵무장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에서 걱정스러운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현지 시각 16일 상원 군사위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김정은 정권은 그런 무기가 미국의 군사 행동을 억제하고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특히 북한 정권이 2018년 발표한 일방적인 핵과 ICBM 실험 일시적 유예에 더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장래에 개선된 ICBM의 비행 시험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얀마 군사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180명을 넘어섰습니다. 군부는 내전 가능성을 경고한 미얀마 민주 인사를 반역죄로 기소하고 외부 세력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곤 시내 다리를 중심으로
시위대와 군경 무장 병력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며 군경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타이어를 쌓아 만든 바리케이드는 시커먼 연기를 내며 불타오릅니다. 군경의 무자비한 탄압이 계속되면서 희생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와 외신들은 지금까지 최소 180여 명이 숨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UN 인권사무소도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149명이고 추가 사망 보고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deeply disturbed that the crackdown continues to intensify, and we again call on the military to stop killing and detaining protesters. 슬픔 속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하지만 시민들의 힘겨운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ကြာဆုံးသွားတဲ့အသက်တွေကိုအလကားမဖြစ်အောင်ပဲမိဘပြည်သူတွေအနေနဲ့ကလည်းအားလုံးဝိုင်းဝန်းစူးစမ်းကြဖို့ကျွန်တော်တို့ចောင်းသားတွေအားလုံးကလည်းစူးစမ်းကြဖို့အဲ့ဒါပဲအရေးကြီးတယ်လို့ကျွန်တော်မြင်ပါတယ်. 하지만 군부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내전 가능성을 경고한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4.4 유엔 특사를 반역죄로 즉시 기소했습니다. 또 시위대에 자금을 지원했다며 미국 투자자 조지 소로스 재단 관계자를 구금하는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쌀값과 연료 가격까지 폭등해 미얀마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네, 최근 유럽의회는 내후년부터 수입품을 대상으로 제조 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철강과 합성수지 등 유럽을 상대로 한 우리의 수출 주요 품목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탄소 배출을 강력하게 관리해야 할 대통령 직속위원회조차 언제 출범할지 미지수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유럽의회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이 수입하는 상품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얼마나 나왔는지 집계한 뒤 탄소의 양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가 관세가 붙는 겁니다. De l'ajustement carbone aux frontières, c'est évidemment de contrer, de combattre cette concurrence déloyale en imposant aux entreprises qui exporteraient sur le marché européen de répondre exactement aux mêmes contraintes que nous imposons à nos entreprises. 우리의 유럽 수출품 가운데 철강, 합성수지, 화학원료 등이 대상인데 지난해 이들의 수출액만 6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탄소 배출 문제가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 범정부적 탄소 관리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 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100명 규모의 위원회를 만든다는 계획 아래 인사검증에 착수하긴 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국회의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근거를 담은 그린 뉴딜 기본법을 당초 지난달 통과시키겠다더니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를 서두르겠습니다. 데이터 기본법, 그린 뉴딜 기본법, 미래 모빌리티법, 지역 균형 뉴딜 지원법 등을 이번 회기에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소속 상임위원회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세계 기후 정상회의, 5월 P4G 서울 정상회의, 6월 G7 정상회의 등 환경 문제를 다룰 세계적 회의들이 잇따라 개최됩니다. 우리는 탄소 배출 컨트롤 타워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세계 각국과 탄소 절감 목표와 방식,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셈입니다. 얼마나 탄소 감축을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무역 수지 적자와 흑자가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범부처의 강력한 계획과 실행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 탄소 감축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이달 초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을 발표했고 위원회 설립 전까지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재정과 산업이라는 두 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거대 정부 부처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탄소 줄이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시선이 여전히 많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첫날 국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주식이 됐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뉴욕 시간으로 지난 11일 쿠팡 주식 3,39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3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쿠팡은 시가총액이 약 102조 9천억 원으로 국내 증시 시가총액 2위 종목인 SK하이닉스 시총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 윤여정은 상상도 못했다며 후보 지명만으로 이미 상을 탄 거나 같다고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외신과의 화상 인터뷰에서는 자가격리 중이라 혼술로 자축하겠다며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을 보여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She said, "Wow, you are nominated." So she was crying. I didn't cry. So I felt like a numb. So I just hugged her and in my living room. No, never ever even dreamed about it. No, it was just the other side of the world, that story. So not to me. Because I'm in quarantine, so everybody wishes to come here, but there's no way to come here. So Ina and me will celebrate together. But problem is Ina cannot drink any alcohol, so I need to drink by myself. 영화 미나리를 작품상 후보에서 배제, 홀대 논란에 빚었던 골든글로브가 할리우드 연예계 강력한 개혁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연예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할리우드 스타들을 고객으로 둔 대형 홍보대 행사 100여 곳이 골든글로브 보이콧을 경고하며 강력한 개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대행사는 성명에서 골든글로브의 차별 행위와 배타성, 비전문성이 만연했고 일부 영화, TV 제작사와 방송사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부패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봄이 깊어가며 일교차는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사이 기온 변화폭이 평소보다 더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2도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공기가 꽤 차갑고요. 한낮에는 17도까지 기온이 껑충 올라서 아침과 비교해 15도가량 기온이 크게 차이 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체온 조절할 수 있는 따뜻한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어제부터 유입된 황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수원에서는 여전히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며 경기 남부와 충남에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까지 영향을 준 뒤 이후 강한 바람이 불며 해소될 전망입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예년보다 3에서 6도가량 높아 따스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17도, 대전과 대구 18도, 광주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절기 춘분인 토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고요. 꽃샘추위 없이 예년 기온으로 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일 극심한 일교차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면역력과 호흡기 건강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개인위생과 건강관리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이나 서신 교환을 구상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남북 간 합의 이행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위협하며 정부의 태생적인 바보, 미친 개 등의 막말도 쏟아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김여정의 이번 담화를 두고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북한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을 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 2주 만에 국민들께 큰 허탈감을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경향신문은 LH 의혹에 분노한다며 촛불을 든 청년들의 사진을 일면에 올렸습니다. 다음 주 정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재산 공개가 예정돼 있지만 이들의 아파트 가격은 최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발표될 것이란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공시가격이나 취득가격을 써내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폐가나 빈집까지 기준으로 삼아 제주도 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아일보는 공시가격 체계 자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투기 부르는 농지법. 한국일보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농지법 위반 판결문 1226건을 분석했는데 실형은 1.3%에 그쳤습니다. 더군다나 실형을 받아도 시세 차익을 몰수할 규정이 없어 이른바 실속은 챙겼다고 합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만남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고, 동아일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오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조간브리핑 권남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겠다며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여야는 LH 특검과 공직자 전수조사에 합의했습니다. 네,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418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보다 100명 늘었습니다. 1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여 곳을 특별관리하는 등 방역 점검을 강화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혈전이 생겼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유럽의약품청의 검토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백신과 혈전 간 연관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오늘 방한합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한미 간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인데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어제 한미 연합훈련의 의미로 정부를 맹 비난하면서 대북 정책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 사태가 20개가 넘는 나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청은 현재로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혈전을 유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두 기관은 조만간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논란은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백신을 맞은 간호사 2명이 혈관에 피딱지인 혈전이 생겨 이 중 1명이 숨졌다는 겁니다. 이후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여 개 나라가 접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안전성 검토 결과 혈전 위험성에 대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도 현재까지 백신 접종이 혈전을 유발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number of thromboembolic events overall in the vaccinated people seems not to be higher than that seen in the general population. 유럽의약품청은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현재 관련 사례별로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현지 시각으로 18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도 백신과 혈전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으로 얻는 이득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더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For the time being, recommend that countries continue vaccinating with AstraZeneca, but we will have more updates tomorrow or at any time when there is a change in this recommendation. 하지만 스웨덴이 접종 중단 대열에 추가로 합류하는 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잇따라 중단하자 우리 방역 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럽의약품청의 조사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여러 나라는 백신을 맞은 뒤 혈관 안에서 피가 굳는 혈전이 생성된다는 우려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와 관련해 이 백신과 혈전 생성과의 연관성은 확인된 사례가 없다면서도 유럽의약품청의 조사 결과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신에 대한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기구 유럽의약품청은 긴급하게 18일 날 회의를 개최 계획이다라는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회의 결과를 예의주시할 예정이고 현 단계에서 접종 중단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의약품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 접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 대상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상당한 만큼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해 백신 휴가 제도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당국이 백신 접종자 1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8%가 예방접종 후 불편감을 호소했습니다. 호소 증상은 접종 부위 통증, 근육통, 피로감, 두통, 발열 순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불편감은 자연스러운 면역 현상이라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는 하루 전 같은 시간보다 111명이 많은 4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조금 더 늘어서 400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420여 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감염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가 앞으로 2주 동안 수도권 지역의 방역의 고삐를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30여 곳을 정해서 특별 관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인파가 몰리며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일으킨 더현대 서울백화점. 앞으로는 이용객이 30%로 감축되고 차량 2부제와 승강기 탑승 인원 제한 조치도 내려집니다. 이 밖에 밀집 우려가 높은 서울 시내 공원과 백화점, 도매시장 등 30여 곳에 대해 앞으로 2주간 방역수칙 관리가 강화됩니다. 줄서기가 되게 중요한 지나치게 밀집되는 매장형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이 줄 설 때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이 강조될 것이고 또 그동안 방역 위반 신고가 반복됐던 업소 400여 곳은 지자체 소속 신속 대응팀이 매주 2차례 현장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 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주와 근로자는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채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해 신속한 역학조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도권 신규 환자 수를 200명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유행 통제는 전국의 코로나19 유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인 상황으로 3차 유행을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1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 정부가 방역 대응을 2주 단위로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들어오신 말이 앞으로 2주가 고비입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결국은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 메시지가 이제 실효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세부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위기의식을 높이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넓게 퍼져 있는 현재의 유행 상황을 인정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민의힘이 LH 사태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추진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정조사도 실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이번 3월 회기 중에 LH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 발의에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102명 전원처럼 민주당 의원 174명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서 검증대에 올라서 주십시오. 우리의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를 고의로 누락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 좀비 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 물론 청와대 전수조사도 거듭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이 LH 특검과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를 수용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서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LH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개인정보를 다 받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될까 고민이고 받아보더라도 그 광범위한 양을 국회 인력으로 다 검증해 볼 수 있을까 걱정된다며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메시지만 내놓던 문재인 대통령이 2주 만에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고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고 자세를 가다듬겠다며 공직자들을 시작으로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을 향해서는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는 근본적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국회가 논의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과 별개로 자체 직무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부패 예방과 제재, 감독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지시입니다.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정을 전면 쇄신한다는 각오 없이 국민이 사과의 진정성을 믿어줄지 의심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신뢰를 잃은 이사 부동산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민간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도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 전에 밝힌 정면 돌파 기조만으로는 사태 진정이 어렵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관내 재개발 구역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거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그제 열린 전원회의에서 성 구청장이 건물을 사면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한 용산구의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고 서울시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성구청장은 지난 2015년 1월 한남 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을 인가해주고 6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해당 구역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습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땅 투기 논란 속에 허술한 농지법 체계가 외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각종 편법이 난무하면서 법 취지가 무색해진 건데 정부도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자 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이 무색하게 농지는 외부 땅 투기 세력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본업으로 하지 않고도 농지를 소유할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농지법을 보면 농지 소유 제한 조항이 있지만 그 예외 경우가 무려 16가지에 달합니다. 주말 체험용 농에 쓰이는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또 생육기간이 2년이 넘는 식물만 심으면 농사로 인정해주는 시행령 조항 역시 농지 소유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외 조항 덕분에 농지를 쪼개 주말 농장으로 신고하거나 묘목 등을 심는 등의 수법은 마치 공식처럼 자리 잡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발 후 차익을 노리는 가짜 농민을 걸러내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별은 주관적으로 투기의 목적이냐 아니면 진짜 묘목을 재배해서 판매할 목적이냐 이 차이밖에 없으니까 현행 농지법으로는 이걸 이제 단죄하기가 어렵죠. 정부는 우선 현재 1000제곱미터를 넘는 농지를 취득할 때만 적용되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과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신고하도록 해 투기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 확인을 담당하는 인력이 지자체마다 한두 명에 불과한 현실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개선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그동안 침묵하던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맹비난했는데요. 이번 담화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당국의 대북 정책 조율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규준 기자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나온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번 한미 고위급 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양측이 직접 만나 대북 정책 등을 조율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2 한미 당국 회담을 앞두고 대화와 교류를 통한 협력의 길로 갈 것인지 제재와 반인권을 통한 대결의 길로 갈 것인지 양자택일하라는 대남 대미 압박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북한의 첫 공식 경고가 비교적 수위가 낮고 말을 아낀 점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미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노선을 좀 더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조율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 보고에서 맞대응 원칙을 거듭 천명하며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우리 당의 입장을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겨냥한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는 여전합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남북 공식 대화 창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폐지 등을 거론함에 따라 앞으로 후속 조치가 우려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김여정 담화가 나온 지 사흘 만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습니다. 대남 압박을 통해서 자기들 내부 결속을 또 하고 그리고 그 남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이제 남북관계 주도권 쥐는 건 또 그대로 지고 나가는 그 비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조만간 좀 이행을 좀 하지 않을까.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8차 당 대회에서 공식 직책이 낮아졌지만 이번에 대남 공세의 전면에 다시 나서며 정치적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담은 담화로 우리 정부와 미국을 압박하는 악역을 계속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고리로 대미 경고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 직접 반응을 삼가며 미국의 목표는 외교와 비핵화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각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나는 북한 측 발언에 대해 직접 언급하거나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당장 우리의 초점은 안보를 포함해 다양한 문제에서 우리의 파트너, 동맹과 협력하고 조율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오늘 오후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두 장관은 일본 방문을 마친 뒤 각각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오후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외교장관 회담을 잇따라 열고 한미 동맹 현안과 지역, 글로벌 문제에 관해 논의합니다. 또 내일은 외교 국방장관이 함께하는 2+2 장관회의를 열고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 측이 면담을 신청해 기초조사를 진행했고 보고서도 작성해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 수사처장이 취임한 뒤 처음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뜻밖의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주요 핵심 피의자 이성윤 공수처에 사건 이첩받았을 때 직후에 이성윤 만난 사실 있죠.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예, 조서를 남겼냐고요? 저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하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해서 본인 서명도 받고. 이성윤 지검장은 과거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정황을 포착한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 처장은 지검장 측이 면담을 신청해 받아들였고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니, 사건 피의자가 면담 신청하면 검사장이 다 만나줍니까? 그렇지만 이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건 지난 3일. 김 처장은 나흘 뒤인 7일 일요일에 공수처에서 이 지검장과 변호인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재이첩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지검장 측은 면담에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지 말고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주장이 이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시고 검찰로 이첩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여러 차례 의견서를 내셨는데요. 변호인께서. 사실상 김 처장이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만나 민원성 이야기를 들어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입니다. 공수처는 SNS에 입장문을 올려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 사무규칙, 수사준칙 등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면담조사 당시 수사보고서와 면담 과정 확인서 등도 작성했고 검찰의 사건을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도 함께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돌려받은 수원지검은 공수처로부터 받은 기록엔 이 지검장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면담 시간만 쓰인 수사보고만 있었을 뿐 조사나 면담 내용이 담긴 서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이 지검장은 공수처장이 밝힌 내용으로 본인이 직접 답할 사항은 아니라며 공수처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민감한 사건에서 공수처장이 핵심 피의자를 만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수처는 시작부터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오늘 피해자가 직접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행사를 진행한다며 피해자 A씨가 직접 나와서 얘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두 후보는 합당 문제와 오세훈 후보의 땅 셀프 보상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입당을 결심해 주신다면 제가 화답하는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께서 진영에서 주장하시는 여론조사 방식에 동의해드리겠다. 경쟁력 조사 방식으로 동의해드리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박원순 무소속 후보와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서로 경선을 해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그때 어떤 조직적인 문제나 돈 문제나 유세 문제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2008년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보면 네. 거기에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 110번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땅 정말로 모르셨습니까? 이 처갓집 땅의 10년 전의 수용과 보상 문제로 인해서 혹시라도 뭘 관여를 했거나 밝혀지면 책임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후보직 사퇴하겠다니까요.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은 어제 오후 1시 반부터 장시간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오늘 아침 8시 반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회의에서 여론조사 문항에 소속 정당과 기호를 넣을지 등을 두고 각각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틀간 최종 후보를 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던 만큼 최소한 오늘 오전 중에는 협상을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처가의 내곡동 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 논란이 일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처가 땅이 포함된 내곡동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이른바 셀프 보상 의혹. 오 후보는 자신이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 포함됐던 지역이라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재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시점에 나왔던 흑색선전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려먹는 곰탕 흑색선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 후보의 해명과 달리 노무현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 당시 자신이 시장으로 있을 때 개발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후보도 앞선 해명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006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했지만 지정은 되지 않았다며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해 혼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신이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밟은 행정 절차 역시 주택국장의 전결 사항이었다며 개입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처가 쪽도 시책에 협조한다는 입장으로 강제 수용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한 것이라며 엄청난 이득을 봤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한 MB와 내곡동 개발은 노무현이 한 거라고 말한 오세훈 후보는 거짓말과 교묘한 사익 추구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또 시장 재직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 있는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몰랐다는 주장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주택국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비판받아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본인이 신고한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고 해명하시다니요. 거짓 해명에도 금도가 있습니다. 거짓 해명을 반복하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LH 투기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여당으로서는 계속해서 오세훈 후보의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군경의 무차별 총격으로 지난 일요일 하루에만 7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는 등 유혈 진압 희생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 AAPP는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군경의 폭력에 의해 숨진 사람은 최소 18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AAPP는 지난 14일 일요일 하루에만 양곤 산업단지 훌라행타야와 다른 지역에서 무려 74명이 숨졌고 15일 현재 2,100명 이상이 체포,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얀마 민주진영에서 내전 가능성이 처음 언급됐습니다. 수치고문 측 연방의회 대표비원회 CRPH가 임명한 사사 UN 특사는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부를 겨냥한 외교, 경제, 정치적 강한 제재가 더 필요하며 국제적 협력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내전이 일어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곤과 만델레이 등 시민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소수민족 무장 반군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결정하게 되면 전면적인 내전이 발발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대 도시 양곤의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시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트럭 짐칸까지 사람들이 빽빽하게 올라탔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진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훌라행타야 공단 지역을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오토바이 뒤에 반려동물까지 태웠습니다. 비닐봉지에 세간을 가득 채워 3륜차에 실었습니다. 교통수단마다 사람과 짐으로 넘쳐났습니다.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 훌라행타야 공장에서 일을 해오던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일요일 중국계 공장들에 대한 방화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를 계기로 이곳을 비롯한 6개 지역에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짐에 따라 이곳에서 시위를 하다 체포된 사람들은 일반 재판이 아닌 군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3년의 노동 교화형에서 최고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장이 불타 일자리가 없어진 데다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목숨을 잃고 있는 최근 상황이 노동자들의 탈출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앞서 지난 일요일 양곤 훌라행타야 지역의 중국계 공장 32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방화로 우리 돈으로 42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중국인 직원 2명이 다쳤다고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관이 발표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방화 사건과 관련해 자작설이 제기됐습니다. 보험금을 탈하며 공장에 스스로 불을 지르게 하고 불이 나자마자 미얀마 군부가 즉각 해당 지역에 계엄령을 내렸다며 반중 감정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준 이번 황사가 몽골 초원에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원지 몽골에서는 약 600명이 실종됐다가 10명이 희생됐을 정도로 강력한 모래 폭풍이 일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거대한 모래 폭풍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지난 주말 몽골의 건조한 초원에서 발원한 황사바람입니다. 태풍급 강풍을 동반한 모래먼지가 한적한 작은 마을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입니다. 초원은 물론이고 주변 도시들도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먼지 속에 갇혔습니다. 황색 폭풍의 습격으로 몽골 초원지대 유목민 약 600명이 한때 실종됐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살아서 돌아왔지만 5살 어린아이를 포함해 10여 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최고 풍속 30m가 넘는 모래폭풍에 10층 높이의 철탑도 맥없이 부러졌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모래바람의 공포 속에 정전까지 돼 암흑과 추위에 떨었습니다. 非常强的蒙古气旋在和冷高压对峙这个中间造成了非常明显的气压低度，形成了这次非常强的这种风，而这种强风就带来了非常明显的这个扬沙天气。 몽골 초원과 가까운 중국 북쪽 네이멍구에서는 모래가 섞인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강풍에 밀려온 모래와 눈이 민가를 뒤덮으면서 집안에 갇히는 주민들도 속출했습니다. 경찰 대여섯 명이 삽과 수레로 눈모래를 걷어낸 지 2시간 만에 71살 할머니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外边人进不去，里边出不来，所以我组织干警翻越越墙，拿着铁锹开始清理积雪。 이번 황사는 강한 바람이 모래먼지를 멀리까지 실어 나르면서
10년 만에 황사로 강해졌습니다. 특히 몽골 초원에 봄풀이 아직 자라기 전이어서 흙먼지가 많았다고 중국 기상당국은 분석했습니다. 황사로 뒤덮였던 베이징에는 다시 맑은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모래먼지가 하루 만에 사라진 건데 이번 봄에 몇 차례 더 황사가 예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8일에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특히 이번 수능부터는 국어와 수학, 영어에도 선택 과목제가 도입되는데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은 국어,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바뀝니다. 문이과 통합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선택과목이 없었던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수학에서는 수학 1, 수학 2를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국어, 수학에서 최종 점수를 낼 때는 선택 과목별 고정을 합니다.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그 공통 과목의 점수, 그 공통 과목에서의 응시 이 결과가 대체로 그 선택 과목에서 차이를 보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과학, 탐구도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가운데 2개를 고르면 됩니다. 영어와 한국사에 이어 제2외국어, 한문도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됩니다. 원점수 5점 간격으로 등급이 구분됩니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시험을 보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EBS 연계율은 영역 과목별 문항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됩니다. 영어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전환해 EBS 교재에 나온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어의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지문을 암기한다든가 심지어는 지문을 번역한 그 내용 자체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준비의 양상이 있어 이런. 평가원은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거쳐 지난해와 비슷한 수능 난이도를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YTN 김종일입니다. 쇼트트랙 임효준 선수가 지난해 6월 일찌감치 중국으로 귀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추행 1심에서 벌금형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입니다. 조은재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선수 측은 지난 6일 다시 빙판에 설 방법만 고민했다며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배 강제추행 사건으로 지난 2년간 한국 어느 곳에서도 훈련조차 할 수 없었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다시 대법원에 갔다고 긴 징계와 소송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임효준은 무려 9개월 전 진작 귀화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날짜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관보는 1996년생 임효준이 2020년 6월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고시했습니다. 작년에 아마 다 완료하고 상실 신고만 3월 초에 한 걸로. 시기상으로 보면 후배 바지를 내린 강제추행 사건이 터진 지 1년 만이자 1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직후입니다.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이미 국적은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임효준은 이달 초 출국하려다 한 차례 거부된 일도 있습니다. 중국인 신분인데 따로 체류 허가를 받지 않아 한국에 머문 기간이 불법 체류가 돼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한국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되면은 60일 이내 관할 출입국 관서에 가가지고 체류 자격 부여라는 것을 받아야 되고. 임효준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주 출국했으며 중국 현지 방역 지침에 따라 3주 이상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다음 달 8일부터 사흘간 올림픽 시즌을 뛸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며 임효준이 여기에 출전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빙상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YTN 통화에서 임효준이 귀화 후 3년간 중국 대표로 뛰지 못하는 이른바 3년 룰을 알고 있으며 중국 빙상연맹이 아닌 중국 후베이성 소속 플레인 코치로 계약했다고 귀뜸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이나 서신 교환을 구상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남북 간 합의 이행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위협하며 정부의 태생적인 바보, 미친 개 등의 막말도 쏟아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김여정의 이번 담화를 두고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북한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을 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 2주 만에 국민들께 큰 허탈감을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경향신문은 LH 의혹에 분노한다며 촛불을 든 청년들의 사진을 일면에 올렸습니다. 다음 주 정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재산 공개가 예정돼 있지만 이들의 아파트 가격은 최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발표될 것이란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상 공시가격이나 취득가격을 써내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폐가나 빈집까지 기준으로 삼아 제주도 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아일보는 공시가격 체계 자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투기 부르는 농지법. 한국일보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농지법 위반 판결문 1226건을 분석했는데 실형은 1.3%에 그쳤습니다. 더군다나 실형을 받아도 시세 차익을 몰수할 규정이 없어 이른바 실속은 챙겼다고 합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만남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고, 동아일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오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조간브리핑 권남기입니다. 어제 올봄 첫 황사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무척 탁했습니다. 오늘도 황사 일부가 잔류하면서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특히 경기와 충남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반드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날씨는 점점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쌀쌀함이 감돌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7도 선까지 껑충 오르겠고요. 4월 상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환절기 옷차림에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17도, 대전은 18도, 광주는 19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까지도 영향을 주겠고 절기춘분인 토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YTN24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